오늘은 북한 고위층의 간부의 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공개 처형과 북한의 악랄한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영선이에요. 저는 평양에서 노동당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났죠.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큰 저택에서 깨어나면 하인들이 준비해둔 풍성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다른 평양 시민들이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저희 집에는 언제나 신선한 과일과 고기가 있었어요. 학교에 갈 때면 운전기사가 검은색 벤츠로 데려다 주곤 했죠. 하지만 이런 특권이 제게 진정한 행복을 주진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더 고립시켰다고 할 수 있죠. 친구들은 제가 당 간부의 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었고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공손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의 완벽주의였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너는 수령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도 당연한 결과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집안에는 늘 감시의 눈이 있었죠. 하인들은 모두 국가보위부에서 심어둔 감시자들이었어요.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심지어 혼잣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보고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16살 때였어요.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서 남한 신문을 발견했죠. 물론 고위 간부들의 참고용이었겠지만 그걸 읽으면서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정보를 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굶주리는데 우리만 풍족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가끔 몰래 저를 안아주시며 영선아, 넌 좋은 아이야.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평양에서 저희 집은 창광거리에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체사상탑을 보며 자랐죠. 밤이면 그 탑이 환하게 빛났는데 저는 그게 마치 감옥의 탐조등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를 감시하는. 학교에서는 늘 최우등생이었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해 완벽하게 암기했고 혁명 역사도 빠짐없이 외웠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진실일까? 세상은 정말 우리가 배우는 대로일까? 특히 힘들었던 건 일반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와 어울릴 수 있는 건 다른 고위 간부의 자녀들 뿐이었죠. 그들과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긴 힘들었어요. 서로를 감시해야 했으니까요. 가끔 혼자 방에서 울 때면 하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울음소리를 보고하러 가는 소리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울 때도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슬픔조차 저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18이 되던 해 처음으로 공개 처형을 봤어요. 반동분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처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자유를 갈망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활이, 이런 제도가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몰랐어요. 매일 아침 등교할 때면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에 인사를 했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의식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았달까요? 아버지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자녀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건 정화를 만난 후였어요. 정화를 처음 만난 건 김일성 종합대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애는 저와는 달랐죠. 아버지가 일반 노동자였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었어요. 어머니가 탈북 브로커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버지 모르게요. 브로커는 중국 국경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고 했죠. 대신 우리 집 금이랑 달러를 모두 가져갔어요. 탈북 날짜가 정해졌어요. 음력 보름달이 밝은 날이었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영선아, 꼭 살아남아야 해. 엄마가 곧 따라갈게. 밤 11시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으로 향했어요. 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죠. 하지만 얼음이 깨질까 봐 무서웠어요. 매 발걸음마다 와각 소리가 났거든요. 국경 경비대가 지나가는 틈을 타서 강을 건넜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한 번만 발각되면 죽음이에요. 정화처럼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다리던 차에 탔어요.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24시간을 그렇게 이동했어요. 첫 번째 은신처는 중국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한 달을 숨어 지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정화애교. 정화야, 나 잘 가고 있지? 라오스로 가는 길이 제일 힘들었어요. 밀림을 걸어서 통과해야 했거든요. 뱀도 많고 벌레도 많았어요. 밤에는 호랑이 울음소리도 들렸죠.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살이 10kg나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안전하다고 느꼈죠.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울었죠. 정화가 보고 싶어서요. 정화야, 나 드디어 가고 있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곳으로.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뎠죠. 정화를 생각하면서요. 그 애는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6개월 교육을 받았어요. 자유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처음으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해도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울에 정착하고 나서 처음 맛본 건 치킨이었어요. 정화가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 했던. 한 입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자유는 달콤했지만 죄책감도 컸어요. 가족들을 두고 온 거잖아요. 특히 어머니요.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양에 있는 우리 집을 자주 꿈꿨어요. 창광거리의 그 큰 집. 지금은 텅 비어 있겠죠. 아니면 다른 간부가 살고 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정화가 원하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애의 목까지 자유롭게 살아야 하니까요. 정착하고 나서 처음 맞은 봄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정화가 좋아했을 것 같은 풍경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저 평범한 학생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정화는 제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더군요. 리영선 동무당 간부의 따님이시죠.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통은 제 신분을 알면 거리를 두는데 정화는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왔거든요. 정화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애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줬죠. 평양 변두리의 시장통도 가보고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곳도 가봤어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처음으로 진짜 삶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정화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좁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엔 따뜻함이 있었죠. 정화의 어머니는 제게 수수팥떡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우리 집 요리사가 만든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그날 밤 정화가 조심스럽게 꺼낸 게 있었죠. USB였어요. 영선아, 이거 한번 볼래? 남조선 드라마야.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그날 본 드라마는 겨울연가였어요. 처음 보는 세상이었죠.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화려한 도시의 모습, 풍족한 사.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몰래 드라마를 봤어요. 때론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죠. 정화는 제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저쪽 세상은 어떨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됐어요. 정화는 종종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었죠.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어요. 우리의 우정은 깊어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져갔어요. 가끔 수상한 시선을 느낄 때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하지만 정화는 늘 용감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진짜로 살아보고 싶어. 그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정화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정화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정화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미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정화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발각됐다는 걸요. 보이부에서 그 애를 체포해 갔다고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며칠 뒤 학교에서 사상오염분자 적발이라는 주제로 사상교양 수업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정화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른 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어요. 이런 체제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도 우정도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화와 함께 꾸었던 꿈들이 제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어요. 정화의 소식을 들은 건 체포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평양 제1교화소로 보내졌다가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는 거예요.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우리 아버지를 통해 알아본 정보로는 정화가 신문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정화가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사인은 영양실조와 폐렴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건 그저 완곡한 표현일 뿐이라는 걸. 정화의 죽음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생이었지만 내면은 분노로 가득 찼죠. 매일 아침 김일성 주석님의 초상화 앞에서 인사할 때마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정화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장 골목에서요. 그분은 몰라보게 늙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죠. 우리 정화가 널 많이 아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화 어머니는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정화가 쓴 일기장이 있었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선아, 넌 자유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어. 우리가 꿈꾸던 그 세상을 내가 대신 봐줘.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밤마다 정화가 꿈에 나왔죠. 때론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모습으로, 때론 우리가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던 모습으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학교 생활도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모두가 정화의 일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마치 그 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날 사상교양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동분자들은 우리의 제도를 허물려고 해요.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어요. 정화를 반동분자라고 부르다니.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면 죽어야 하는 걸까?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걸까? 이런 체제는 과연 옳은 걸까? 정화의 죽음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 체제 속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영선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랐어요. 엄마도 널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정화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찾아서 제가 대신 그 꿈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탈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요. 정화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제가 자유를 찾아 나서야 했어요.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탈북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그 완벽주의자 아버지가, 그 철저한 당의 사람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눈물부터 났어요.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어요. 영선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탈북한 후 아버지는 모든 걸 잃으셨대요. 직위도 빼앗기고 평양에서 추방되어 함경도 탄광촌으로 보내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대요. 제가 떠난 지 석 달 만에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문을 못 견디신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계속 우셨어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완고했다. 내가 그렇게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 내 잘못이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2년을 보내셨대요. 매일 지하 1000m 아래서 석탄을 캐셨죠. 거기서 많은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정화 이야기도 들었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내가 그 아이 때문에 많이 괴로웠지? 아버지가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다가 무너진 갱도에 동료들이 갇혔대요. 구조도 없이 그냥 버려뒀다고 해요. 그때 우리 체제의 진짜 모습을 보셨대요. 이제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더 이상 경직된 모습도 완벽주의도 없어요. 대신 따뜻함이 생겼어요. 가끔은 어색하게 농담도 하시죠. 하지만 어머니 생각만 하면 괴로워하세요.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영선이가 잘 살고 있겠지? 였다.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요. 아버지는 이제 제 옆집에 사세요. 매일 아침같이 산책하고 저녁엔 제가 요리해드려요.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가끔 아버지가 물으세요. 영선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현실이 맞나?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자유예요. 아버지는 요즘 자서전을 쓰고 계세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고 해요. 내가 용기 있게 먼저 길을 열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뒤를 따르마. 오빠 소식을 들은 건 아버지를 통해서였어요. 오빠도 탈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브로커 비용을 지원했죠. 3달 후 오빠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어요. 가족이 하나둘 모이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어머니만 계셨다면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통일연구원에서 강의를 하시고 오빠는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정화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정화의 꿈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탈북민들을 돕는 일은 제게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어린 탈북민들이 정화처럼 되지 않게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가끔 평양 하늘을 떠올려요. 그때는 감옥 같았는데 이제는 그저 그리운 고향이에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정화의 어머니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자유는 책임이에요. 그걸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정화 같은 이들의 희생을 얻은 거니까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겨요. 아버지가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선아, 우리가 진짜 사는 게 맞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진짜로 살고 있어요. 매년 정화의 생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촛불을 켜요. 그리고 약속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정화가 꿈꾸던 그런 세상을요.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정화의 육고를 찾아 고향에 묻어주는 거예요. 그땐 꼭 예쁜 꽃을 하나를 안고 갈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이해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된 사랑이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를 찾아온 길이 쉽진 않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정화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겠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튜브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